그리고 그 관점에서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학부모님들께서 어떻게 아이들을 조력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을지, 그리고 가정 연계된 부분에서 생활지도, 그리고 의사소통 방법, 이러한 내용들을 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교실 수업 장면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활 지도를 합니다. 이러한 자세한 이야기들을 좀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질의 응답해 주신 내용도 제가 한 A4 용지 몇 장에 걸쳐서 이렇게 자세하게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 내용들 다 섞어서 제가 강의 중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이렇게 질의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제 이야기를 좀 다 마친 다음에 차근차근 훑어보면서 네, 적절하게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한 2주, 설 지나면 한 2주 남았죠. 네, 많이 긴장되고 설레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 같아요. 어, 아이들은 주로 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좀 설렘과 동시에 불안함을 많이 갖고 있긴 해요.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의 정의부터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원합니다, 하원합니다라고 어머님들께서 자주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네, 이제 등교, 그리고 하교라고 일컫습니다. 네, 학교에 가는 것을 등교라고 하고요. 보통은 9시 수업 시작이 많고 학교마다 9시 10분 또는 9시 20분에 수업 시작을 1교시 시작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 시간에 딱 맞춰 도착하면은 아이들이 많이 헐레벌떡 당황스럽기도 하니까 늦어도 수업 시작 한 5분이나 10분 전에는 교실에 입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차분하게 일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문을 통과해서 아이들이 교문부터 다시 교실 입실까지 꽤 시간이 걸려요. 왜냐면요, 아이들이 실내화를 갈아 신고 그리고 새로운 교실까지 또 찾아서 올라가는데 그렇게 빠른 속도가 아닙니다. 처음에는요. 그래서 현관 들어서면서부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 3월 달에는 주로 어머님들이 같이 교문 앞까지 데려다 주시거든요. 그래서 좀 느긋하게 배웅도 해주시고 아이들이 천천히 입실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 보통 어머님들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교실 앞까지 데려다 줘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네, 교실 앞까지는 아니고요. 보통은 초등학교 교문 앞에까지 어머님들께서 데려다 주시고, 그리고 정문에서 아이들을 맞이해 주시는 뭐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보통 계세요. 그런 분들께서 아이들이 교실에 안전하게 입실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도 있어요. 실내화 주머니를 모르고 안 가지고 온 아이들이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도 부랴부랴 집으로 가셔서 또 실내 주머니를 들고 오실까 이런 걱정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당황하지 마시고요. 보통은 학교에 여분의 실내화가 공용 실내화로 조금 비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된 교직원 선생님들께서 앞에 나와 계시면 이런 사정 말씀하시고 아이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교실까지 입실할 수 있도록 도움 말씀해 주시면은 충분히 해결 가능한 일이니까요. 네, 집에까지 또 헐레벌떡 다녀오시면서 아이도 당황스러워하지 않도록 네, 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유치원과 교실의 네, 환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어머님 중에서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어, 초등학교와 그리고 유치원 이 둘 간의 갭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이러한 갭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이런 질문을 주신 분들 계시는데요. 그래서 유초 이음 교육 요즘에 많이 해요. 지금 유치원에서 이 유초 이음 교육을 선도적으로 진행한 유치원도 있을 거고요. 요즘에는 유치원뿐만이 아니라 어린이집에서도 어초 이음 교육이라고 해서 유치원과 학교 간의 그 전이 과정을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치원과 협력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하고 활동도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유초 이음 교육 선도 교사로서 지금 3년간 유치원 학생들과 그리고 초등학교
어린이들 간의 협력적인 배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터 보면은 일단 이렇게 좀 자유로운 공간이 유치원인 반면에 초등학교 공간은 굉장히 네, 지금 실별로 그 목적과 그 구성이 네, 명확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용어의 차이를 조금 짚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양호 공간이 이렇게 침대 정도가 있었던 반면 초등학교는 보건실이라고 해서 보건 교사, 보건 선생님이 상주하셔서 아이들의 건강 관리를 도와주시는 보건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실에는 보건 교사, 보건 선생님이라고 불리우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꼭 알고 계시고요. 네, 아이들 보건실 아주 많이 갑니다. 3월 달에 아주 많이 갑니다. 네, 진짜 아파서 가는 경우라기보다는 왠지 교실을 벗어나서 정서적 위로와 그리고 안정감을 유도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보건실을 좀 자주 이용하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선생님들께서도 이 보건실에 계신 선생님들은 또 아이들을 더 1학년 아이들은 또 특별하게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어쨌든 보건실은 아이들이 자주 갑니다. 네. 아주 작은 상처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럴 때 교실에 있는 선생님께서 밴드를 주시다거나, 어, 간단하게 처치가 가능한 경우라면 도움을 주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아이들의 정서적 위로를 그 위약 효과로서 보건실에 한 번 다녀오면 또 낫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실에 많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서관은요, 학교마다 이렇게 학교 도서관이 있고요. 전교생이 다 활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책도 많고, 그리고, 어, 규모도 큽니다. 그래서, 동네에 있는 그런 지역 도서관도 좋지만, 우리 1학년 아이들은 이 그림책을 많이 대여하기 때문에 학교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려요. 책도 많고, 그리고 새 책도 수급이 원활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도서관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저는 1학년 담임교사로서 많이 독려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이따가 또 자세하게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급식실 보고 가겠습니다. 급식실은 네, 제가 이 장면을 일부러 띄운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스스로 잔반 처리도 하고 식판 정리도 하고 그리고 젓가락, 숟가락 구별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공유가 멈췄나요? 아니죠. 네, 잠시만요. 제가 공유를 다시 하겠습니다. 네, 네, 계속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스스로 정리하고 구별해서 놓는 것까지 아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자율 배식대라고 있는데 이것은 학교마다 설치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 또 아닌 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학부모님들께서 학부모 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밥이나 여분의 반찬을 더 먹기를 원한다 하면은 또 학부모 회를 통해서 의견 제시해서 이렇게 급식소에 자율배식대가 놓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참고를 하시고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점이 젓가락질이에요. 그래서 어른 젓가락으로 급식소도 이용되기 때문에 집에서는 아마 그 작은 젓가락이나 아니면 그 젓가락 교정기를 사용해서 아이들이 좀 수월하게 밥을 먹을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 오면은 이렇게 어른용 젓가락을 바로 사용해야 된다는 점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이들이 숟가락으로만 밥을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젓가락질 연습을 제가 게임 형식으로 공깃돌 옮기기, 네,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가정에서도 함께 네, 해주시면은 빨리 늘 것 같아요. 그리고 잔반이 엄청 많아요. 아이들한테 모든 음식, 받은 것을 다 먹으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급식 지도, 영양 교육은 골고루 편식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요. 모든 음식을 다 먹고 검사 맡아라. 이거 옛날 방식이거든요. 아주 옛날
우리 급식 초기 시행했을 때 지도 방법이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지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반도 자연스럽게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의 예를 들면 잔반 처리 비용만 월 120이 나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자율 배식대에서는 먹을 만큼만 더 퍼서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그리고 다 먹고 더 먹고 싶은 반찬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좀 고기 반찬이나 좀 특별한 닭다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메인 메뉴는 양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개수가 한정되어 있어서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들이 이럴 때 너무 상처받지 않도록 저도 사전에 잘 이야기는 해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점을 미리 참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흘리지 않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식사하는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도 학교마다 사정은 다른데요. 아이들이 먹은 자리를 닦아주시는 뭐 노인 봉사자 분들이나 또는 학부모 회를 통한 봉사하시는 학부모님들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지 않은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가 앉은 자리를 물티슈로 이렇게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일어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우는 것보다 되도록이면 흘리지 않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식사하는 습관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이런 연습을 미리미리 시켜주시면 지속적으로 시켜주시면 금방 적응을 하겠죠. 네, 그리고 급식소에서 받은 간식이나 뭐 음료수 이런 것들은요, 식중독 우려 때문에 외부 반출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 상황이었을까요? 네, 잘 맞추시더라고요, 보통은요. 네, 지금 도구 없이 이것을 까서 먹는 게 문제죠. 네, 보통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짜요짜요였습니다. 네, 이것을 잘못 짜면, 잘못 뜯으면 엇나가 버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입으로 물어 뜯다가 또 엇나가 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보통 이것을 가위로, 네, 아주 세척이 잘 된 가위로 또 영양 선생님께서 이렇게 잘라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 아이들이 많은 학교는 이제 그마저도 조금 힘든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도구 없이 잘 따서 먹을 수 있도록 곁에서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장실의 모습입니다. 네, 보통 이렇게 화장실 되어 있고요. 어, 칸마다 화장지가 놓여 있는 학교도 있지만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화장지를 뜯어서 들어가야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미리 화장지 준비해서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되겠고, 아이들이 대변 처리를 힘들어 해요. 많이 힘들어 해요. 근데 일단은 집에서 대변까지 잘 처리하고 오는 것이 맞고,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간혹 너무 대변을 참다가 집에 가는 길에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학교에서 배가 아파서 떼굴떼굴떼굴 구는 경우도 있어요. 예, 많이 안타깝긴 해요. 그럴 때는 어쨌든 개별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함을 겪지 않도록 대변 처리까지 할 수 있도록 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충분히 연습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교실과 화장실은 복도를 통해서 넓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화장실 가서 도움을 요청하기는 굉장히 물리적으로 먼 거리입니다. 유치원은 교실 옆에 바로 화장실이 있어서 아이가 도움을 요청하면 교사가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리이기는 해요. 하지만 초등학교는 교실과 화장실이 멀리 떨어져 있고 운이 좋아서 만약에 화장실이 바로 교실 앞이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화장실에 가서 스스로 대변까지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이거는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못하는 경우라면 사전에 담임 선생님께 이런 팁을 살짝 드려두세요. 선생님께서도 그 아이가 화장실에 응아하러 갈 때는 한 번 더 유의 깊게 네, 미리 좀 고민을 하시고 보내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건 지금 우리 친구들도 같이 듣고 있으면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아이들에게 잔소리처럼 했던 이야기들을 저는 이렇게 써서 또 알림장으로 보내고 있는데, 먼저 복도나 계단, 급식실에서는 절대 뛰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 비해서 공간이 넓어지니까 어, 의도하지 않았는데 달리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실내에서는 절대 뛰지 않도록 아주 수시로 반복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실에서 잡기놀이를 열심히 합니다. 쉬는 시간에요. 네, 절대 금지하고 있고, 현관에서 신발 갈아 신을 때 이거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이따가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오면 핸드폰 전원 꺼서 가방에 보관한다. 이거는 학교의 규칙인데 어쨌든 교실 수업 시간 안에 핸드폰 사용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전원 꺼서 가방에 보관하기, 또는 학교마다 이거는 어떤 규정이 다른데 핸드폰을 걷어서 보관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의 지침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기 전에 책상 위에 네, 물건 없이 깨끗하게 해두고 가는 연습, 정리정돈의 일환이죠. 그리고 공격적인 행동 하지 않도록 이거는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때리지 않았으나 주먹질 하는 습관, 발차기 하는 습관, 네, 이런 거 아이들이 많이 보이기도 해요. 한참 태권도 좋아하고 배울 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차기 연습 많이 네, 교실 안에서도 하는 것을 제가 보는데 이런 것도 여기는 연습 공간이 아니니 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8번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들의 갈등 상황은 대체로 언어로 인해서 시작이 되어요. 요즘에 아이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아이들 별로 없어요. 근데 말로 인해서 갈등이 생겨요. 그런 말의 예시가, 일단 욕설하는 아이도 많진 않아요. 그런데 유튜브 언어를 잘못 이렇게 사용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질문해 주신 분도 계시는데 뜻도 모르고 미디어를 통해서 배운 언어를 그냥 아이들끼리 이렇게 주고받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쩌라고, 안물, 예, 이런 게 유행어처럼 번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제가 국어 시간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지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집에서도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게임을 통해서 얻는 자극적인 언어, 뜻도 모르고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때 즉시 지도해 주시고 반복 지도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그리고 수업 중에 화장실 가고 싶을 때 당연히 가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한 명 가면요, 그 뒤에 또 두 명, 세 명 계속 연달아서 가고 싶다고 해요. 네, 그래서 가고 싶을 때는 조용히 선생님께 사인하고 갔다 오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개별 학생마다 정말 가고 싶어서 가는 건지 아니면 친구 따라서 한 번 더 나가고 싶은 건지, 네, 그래서 지도를 개별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업 중에 사용한 학용품을 쉬는 시간에 정리해 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요, 1교시 국어 시간에 있었던 책이 4교시까지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2교시 색연필 꺼내 놓은 것이 5교시까지 이어지는 아이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도 책상 위에 꺼내놨던 물건을 다 해결했으면 바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함께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번,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예쁘게 버려지지 않아요. 당연합니다. 1학년 교실에서는요. 네, 쓰레기가 부피를 작게 만들어서 버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그리고 분리수거도 지금부터 같이 지도해 주세요. 어차피 교육과정에 있어요. 12번 보시면 신발 주머니 들고 다니는 학교가 있는데, 아이들이 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요. 네, 그리고 심하면은 아이들이 이걸로 서로 장난을 칩니다. 때리기 장난도 해요. 네, 절대 위험한 행동이니까 네, 신발 주머니 들고 다닐 때 주의할 수 있도록 네, 학교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에 나가서 모래놀이 많이 하거든요. 근데 모래 뿌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모래를 의도하지 않지만 이렇게 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모래놀이 장면에서도 아이들이 노는 상황을 놀이터에서 연계지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내용은 좀 건너뛰고요. 우산 비 오는 날 쓰고 다닐 때 있잖아요. 네, 이럴 때도 아이들이 우산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철저하게 지도하고 있고, 만약에 비가 많이 내렸는데, 부모님들께서 갖다 주시기가 힘든 상황이 있어요. 네, 안타까워하지 마시고요.
학교에는 양시무산 또는 공용우산 등이 1층에 마련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네,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없으면 학부모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공용 양심우산을 좀 지원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또 건의를 해서 만들어진 학교도 있거든요. 저희 학교도 학부모회에서 이런 제안이 있어서 요거 공용우산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관리까지 학부모회에서 해주시고 계세요. 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젓가락질 사용하는 거 당연히 어려워하는 나이 맞고요. 숟가락이라도 지금 그러면 바르게 고쳐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이유식 먹을 때 숟가락 이렇게 잡거든요. 네, 이렇게 주먹으로 쥐죠. 그래서 이렇게 먹는 경우 있어요. 아직도 이런 아이 많아요. 네, 그런데 이제 스푼으로 이렇게 떠서 드는 연습을 시켜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교에서 배워요. 학교에서 배우지만 가정에서 계속 이거를 연계지도 해주시면 진짜 교육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집에서도 본인이 먹은 밥그릇을 설거지통에 넣는 연습 지금도 하고 계신 집도 있겠지만 이것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급식 시간에 자기가 먹은 식판을 자기가 정리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급식을 정해진 시간 안에 집중해서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길게 갖고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밥은 안 없어지고 급식 시간에 오래 앉아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집에서 이제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밥을 먹었던 아이들이에요. 부모님이 먹여주거나 또는 TV 틀어놓거나 핸드폰 보면서 먹거나 이런 아이들은 이제 밥을 먹을 때 밥에 집중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먹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이런 장면이 좀 이어지기도 해요. 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은 가정 연계지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이가 알러지가 있다면 이거는 담임 선생님께도 이런 건강조사서에 이렇게 써가지고 내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에게도 직접 일러주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서 땅콩 알레르기가 있다 하면은 너는 땅콩이 들어간 음식은 먹으면 안 되라고 정확하게 일러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닭강정이 나왔는데 거기에 땅콩 가루가 뿌려져 있어요. 네, 그러면 아이가 스스로 땅콩 가루는 빼고 먹을 수 있도록 아이가 미리 앞서서 아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편식지도 이거는 학교에서 쉽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가정에서 많이 연습시켜 주시고 김치 먹는 습관, 그리고 비빔밥 먹는 습관. 비빔밥 많이 나오거든요. 급식 그 식단으로. 그래서 이런 거부터 좀 차근차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양치도 학교에서 권장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모든 사람이 양치를 했는가 이거를 확인하거나 점검하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어떤 학교는 수업이 다 끝나고 밥 먹고 하교하는 학교도 있어서 이런 양치와 관련된 부분이 집에 가서 이루어지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어, 구강 검진도 1학년 때 하거든요. 그래서 양치 습관은 1학년 때부터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장실 사용 연습, 뒤처리 연습, 네, 이거 충분히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아, 그리고 중요한 사항은요, 이런 의사소통이 아이들의 긴장감을 또 불안을 불러일으킵니다. 너 그랬다가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혼난다? 또는 학교 가면 너 공부 엄청 해야 돼. 지금 이거 안 해놓으면 안 돼. 이거 스트레스거든요. 네. 네. 학교에 가면요. 선생님이 혼내는 역할을 많이 하지 않도록 아이들이 좀 집에서 충분하게 연습이 되거나 또는 긍정적인 격려를 받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어,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혼난다 이 말 절대 하지 말아주세요.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이 적응하는 기간에 그렇게 야단을 치거나 또는 불안을 일으키는 언어를 되도록이면 사용을 하지 않으세요. 그냥 조금 천천히 느긋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품어주시는 역할을 많이 해요. 네. 그게 1학년 선생님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보다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이거 선생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네, 이렇게 조금 위로가 되는 말로 해주시고요. 실제로 우리 1학년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은요.
어떤 선생님인지 아세요? 6학년 아이들은 이런 질문을 하면 달라요. 뭐 재밌는 선생님, 뭐 체육을 많이 시켜주시는 선생님, 뭐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많아요. 근데 1학년 아이들한테 어떤 선생님이 가장 좋으냐라고 물었을 땐 친절한 선생님이라고 대답해요. 네. 그래서 1학년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좀 부족하고 실수해도 따뜻하게 친절하게 맞아주기만 한다면 아이들이 금방 따라와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지금 듣고 있죠? 1학년 선생님들은 친절하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공부 엄청 많이 안 합니다. 특히 1학기 때는요, 정말 수월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건 엉덩이를 붙이고 40분을 바르게 앉아 있을 수 있는가? 네, 이 연습입니다. 그렇다고 40분을 경직된 자세로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아이들의 발달 수준에 맞게 교육 방법을 유연하게 꾸며주시죠. 네, 아이들이 서로 돌아다니면서 인터뷰 활동도 하고 놀이 활동도 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국어, 수학 또는 다른 교과에서도 예, 아이들이 힘들지 않도록 교육 방법을 적용하고 계십니다. 네, 새학기 증후군 분명히 있습니다. 등교 거부, 두통, 복통, 소화불량, 그리고 심하면 분리불안증까지 겪습니다. 분리불안증까지 겪는 아이들은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유치원 때 약간의 어떤 사건이나 갈등으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있었던 아이들은 이 학교에서도 살짝 적응할 때 분리불안을 약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유치원 때 어떤 갈등이나 공동체 생활에서의 특이한 경험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적응하는데 조금 힘든 상황이 있을 것 같다라는 예측이 되신다면 3월 달에 담임 선생님께 미리 상담을 요청하시고 이런 부분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복통, 소화불량, 예, 아주 흔한 일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교 가는 길에 적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3월 달에 학교 가는 길에 대해서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이렇게 지도를 했어요. 네, 이거 다 아이들과 함께 제가 우리 마을 지도를 그려본 거고요.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토킹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 가는 길에 횡단보도가 몇 개 있었니? 어떤 마트에서 왼쪽으로 돌아가야겠지? 이렇게 부모님들께서 같이 등교 또는 하교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토킹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혼자서 등교를 이제 하기를 원하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부모님 사정으로 그렇게 지도가 되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리를 좁혀가면서 만나도록 하세요. 오늘은 엄마랑 중간 지점에서 한번 만나볼까? 여기 문구점 앞에서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게. 여기까지는 혼자 와볼래? 이런 식으로 거리를 차츰 좁혀가면서 아이가 혼자 오는 경험도 늘려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학교할 때 어떤 일정이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반복적으로 말해주세요. 네. 아이들 한 번 말해서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100번을 말해야 된다라는 각오를 하시고 계속 말해주세요. 그리고 시각화해주세요. 즉, 아이가 글을 좀 읽을 수 있다면 수첩에 메모해주세요. 그날 해야 되는 일정을 포스트잇에 붙여서 필통에 넣어주시든 냉장고에 붙여놓으시든 시각화해주시고 지속적으로 말씀해주세요. 네, 이와 관련된 네, 수업 후 뭐 어떤 학교 일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원 가는 경우도 있고요. 혼자 집으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방과 후 교실, 돌봄 교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아이가 부모님과 교문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을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예정된 학교 시간보다 부모님들께서 5분이나 10분 정도 일찍 도착하셔서 아이가 현관에서 나오는 것을 바라봐 주시고요. 또는 부모님이 아니라 학원 선생님이나 어떤 조부모님이시라면 똑같이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행동하실 수 있도록 연계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길이 어긋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아이가 그 자리에서 울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이나 뭐 학원 선생님들께서는 발을 동동동동 구르시면서 찾으러 다니십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아이한테 혹시 학원 선생님이나 엄마가 여기 없으면 당황하지 말고 그대로 교실로 돌아가. 선생님께서 너에게 도움을 주실 거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네. 저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나갔는데,
어긋났어요. 그러면 다시 교실로 와. 선생님이 해결해 줄게. 선생님한테 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교실로 무조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질문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제가 신입생, 예비 신입생 대상 학부모님들 교육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네, 방과 후 돌봄 과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에요. 먼저 용어의 정의부터 하겠습니다. 작년에는요, 늘봄 교실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었어요. 올해는 늘봄이라고 하는 용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그 성격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용어만 조금 달라졌을 뿐이에요. 그럼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먼저 3번부터 보고 갈게요. 왜냐하면 3번이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초1, 2 맞춤형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새로운 정부에서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오후 3시경까지는 학교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이렇게 돌봄 교육 돌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수업 시간 이후에 2시간을 초등학교 1, 2학년만 대상으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로 초등학교 1, 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입니다. 네, 정규 수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로 쉼, 놀이, 적응, 이러한 아이들의 공동체 생활에서 할 수 있는 돌봄 프로그램을 주로 하고 있고요. 이거는 비용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맞벌이 여부 상관없습니다. 신청하면 다 됩니다. 저희 학교는 규모가 커서 이런 맞춤형 프로그램을 8개 반이나 운영하고 있어요. 굉장한 규모죠. 그래서 한 반 정도의 아이들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약 한 2시 반이나 3시 사이에 학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2번 보실게요. 2번은 돌봄 교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로 맞벌이 부모를 위한 좀 약간의 제한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초1, 2 맞춤형 프로그램과 차이가 뭐냐면 돌봄 교실은 돌봄 전담사 선생님이 머무르시면서 아이들을 케어해 주시고 시간도 약 3시 기준이 아니라 뭐 5시 또는 저녁 돌봄까지 운영하는 학교가 있다면 7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돌봄 교실이 각 학교마다 어떤 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따로 알아보셔야 되고 이 돌봄 교실은 제한이 있다. 자격 제한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돌봄 교실 신청하셨다가 떨어지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서 초1, 2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다시 예, 신청이 되는 분들도 계시고 네, 이렇습니다. 그럼 지금 어떤 분이 손들어 주셨는데 잠깐만 제가 1번까지만 일단 설명을 하고 네, 잠깐 받도록 할게요. 방과 후 과정이라고 해서 이것은 수익자 부담이에요. 약 수익자 부담으로 월 약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이렇게 부담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특기 적성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자기가 신청해서 요일별로 네, 듣는 프로그램이에요. 만약에 한 개만 신청했으면 뭐 월요일 한 개 프로그램만 가서 듣는 경우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세 개나 신청했어요. 그럼 월, 수, 금 이렇게 요일별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때 그 시간에 가서 듣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이 아니라 이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특기적성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장단점이 뭔지 궁금해 하셔서 질문하신 분이 계세요. 그럼 제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1학년 1학기부터는 저는 조금 아이들의 안정적인 적응을 위해서 교실을 옮겨 다니거나 찾아다니면서 특기적성을 기르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그래도 교실에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좀 잘 머무르면서 적응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려요. 그래서 돌봄 교실이나 초일리 맞춤형 프로그램이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이들이 좀 학교 공간에 대해서 적응을 했어요. 그러면 2학기부터는 방과 후 과정을 자기가 좋아하는 걸 조금 더 흥미롭게 그 시간을 지낼 수 있도록 신청하도록 저는 학부모 상담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방과 후 과정은요. 그 교실에 가면 그 교실을 찾아가는 것도 힘들 뿐더러 아이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아이들이 적응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안정적인 환경, 초일 맞춤형 프로그램이나 돌봄교실 요 안에서 조금 있다가 2학기부터는 적극적으로 교실도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배우고 싶은 프로그램을 배우는 것을 추천드린다. 저는 이렇게 상담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으니 학부모님들께서도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잠깐 이거와 관련된 손분이 계셔서 여기서 제가 직접 이야기를 듣고 가도 될까요? 혹시 마이크 키시고 직접 질문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화면은 안 켜셔도 되고요. 네, 요거는 조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직접 질문 듣고 바로 답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채팅창으로 남겨두시면 제가 또 한번 이따가 검토해서 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여기서 넘어갈게요. 수업 일수는요, 이제 1학년 전체 생활을 한번 자세하게 또 훑어볼게요. 수업 일수는 190일 이상입니다. 그래서 190일이 보통이고, 191일, 뭐 192일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는데, 학교마다 다릅니다. 학사 일정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것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입학식 먼저 시작합니다. 학부모님께서 3월 달에 학교에 많이 오시게 되는 일정이 있으세요. 첫 번째 입학식이에요. 입학식 날 아이 혼자 보내도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간혹 계세요. 안 됩니다. 네. 아이 동행해서 같이 입학식 참석하시고, 그리고 자녀와 함께 네, 귀가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렇지만 직장 사정상 귀가를 같이 못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그러면 돌봄 교실 또는 초일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바로 인계가 되니까, 네, 일단은 입학 시에는 같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부모 총회가 3월 중순에 있어요. 네, 이때는 의무 참석은 아니시지만, 네, 저는 1학년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 교육과 관련된 이해를 위해서는 학교 교육 과정 설명회도 이때 하니까 꼭 참석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때 오시면 담임 선생님들과 대화도 하거든요. 네, 교실에 모이셔서 담임 선생님의 교육 철학이나 학급 경영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잘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방문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정서행동 특성 검사나 건강검진을 1년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학교마다 건강검진 실행 병원과 기간이 다르므로 관련된 안내장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정서행동 특성 검사도 1학기 때 늦지 않게 진행이 됩니다. 네, 이 점 유의하셔서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관련된 안내장이 그때 나가니까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 상담이 있습니다. 요즘엔 주간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 수시 상담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수시 상담은 언제든 담임 선생님께 미리 요청을 해서 예약을 잡아서 진행되는 상담이니까 주간이 없어졌으니 상담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히려 더 기간이 오픈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네, 부담 없이 선생님께 사전에 요청하시고 상담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면도 당연히 되고요. 그리고 유선 상담, 그리고 서면 상담, 네, SNS를 통해서 서면 상담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있다 보면 이제 7월에 여름방학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공개 수업도 보통은 1학기 때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에 오고 가실 일이 1학기 때 많이 있으세요. 저희 학교를 예를 들자면 3월 달에는 입학식하고 학부모 총회하고 4월에는 공개 수업을 진행합니다. 4월, 5월에 많이 하세요. 공개 수업을. 그런데 어떤 학교는 공개 수업을 학부모 총회 때 하시는 학교도 있어요.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직장 여건상 자주 참석이 힘드시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행사를 운영하시는 학교도 있는데 어쨌든 3월, 4월 그리고 5월까지 이렇게 학부모님들께서 학교에 방문하실 일정이 좀 많으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된 학사 일정은 2월 말쯤이나 3월 초에 학교 홈페이지에 분명히 게시되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러다 보면 2학기 때는 크게 학부모님들께서 뭐 상담 일정으로 대면으로 학교에 오실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크게 행사 일정으로는 일정은 없으세요. 네, 이렇게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1학년의 하루는 1교시부터 5교시까지 또는 4교시까지 운영됩니다. 학교별로 주 2회 정도는 4교시로 운영이 되는 편이고, 주 3회는 5교시로 운영이 되는 수업 시수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담임 선생님 또는 학교별로 그 안내장을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차이점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활동이 자유롭다라는 시스템인 걸 눈에 들어오시나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1교시 갇혀 있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 2교시 자리에 착석한 채로 또 이렇게 갇혀 있어야 되고요.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것을 적응하는 거를 많이 힘들어해요. 당연히 놀이 활동 중심의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지만 기본 자기 자리는 자기 책상과 의자예요. 네, 이 범위를 벗어나면 많이 산만해지고 교육활동, 학습권에 침해가 되는 행동들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일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것도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 오면요. 네, 실내화 갈아 신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앉아서 갈아 신어요. 그쵸? 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균형 잡아서 실내화에서, 신발에서 바로 실내화로 발을 건너갈 수 있게 연습시켜 주세요. 이게 안 되는 아이들은 신발, 양신발 다 벗고 이제 양말을 신은 채로 다시 실내화로 건너가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의 이제 발바닥 보시면 알 거예요. 학교 후에 발바닥 보시면 새까맣다. 그러면 아직 연습이 좀 안 된 아이고요. 발바닥이 좀 하얗면 신발과 그리고 실내화 이렇게 건너가는 연습을 바로바로 잘 하는 아이예요. 네, 이것도 균형 연습하면서 집에서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제가 지도를 해도 앉아서 갈아 신어요. 아이의 특성마다 좀 다르니까요. 가정에서도 아이 특징마다 연습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책가방도 집어 던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학교 오면 책가방 거는 게 기본인데 이렇게 주변 자리에 이렇게 던져놓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수시로 지도하고 있어요. 집에서도 책가방은 여기다가 넣자. 요거 연습시켜 주세요. 학교 갔다 오면 책가방은 여기다가. 네, 요거 이렇게 초장에 잘 연습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6학년 때까지 이어져요. 현관에다가 휙 던져놓는 아이들이 6학년 때까지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가정에서도 학교 갔다 오면 책가방, 실내학 가방은 여기다가 걸어 놓자. 네. 약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에 오면 아이들이 제출물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집에서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써주신 안내장을 집에다 학교에서 내야 되는데 깜빡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담임 선생님께 아침에 저희 아이가 요 안내장 가져갔습니다.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메시지 잠깐 주셔도 됩니다. 네. 아이의 특징마다 네. 그렇게 지원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40분 수업이고요. 그리고 말씀을 드렸겠지만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제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들고 그리고 급식하는 거 그리고 화장실 다녀오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일상으로 이제 연습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좀 넘어가고요. 네, 학부모님들의 역할에서 조금 더 눈여겨보아야 되는 것들이 자녀가 학교에서 겪은 일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남자 아이들의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저희 아이는 집에 오면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도 얘기 안 한대요. 네. 그나마 여자아이들은 많이 하나 봐요. 근데 남자아이들 중에서 꾸러기 남자아이들은 집에 와서 어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심리를 들여다보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 엄마한테 혼날까 봐. 네. 이런 불안 심리가 좀 있고 또는 기억이 안 나서 이런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말이 잘 안 건너지는 집에 잘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190일 수업이라고 했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날 있었던 일상, 수업 리뷰,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했던 내용,
학교에서 가르쳤던 사항, 학부모님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을 학급 일지로 밴드를 써서 제가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네, 그럼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아이들과 대화를 주고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담임교사로서 일단은 이야기거리를 제공드리고는 있는데, 예, 일단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로 학교 생활에 대해서 아이가 이야기하고, 그치, 담화를 나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교 후에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짧은 낮잠, 자유놀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정말 힘들 것 같아요. 학교 끝나고 바로 수학학원 갑니다.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부모님이 학원은 어떻게 언제부터 보내야 되나요? 어떤 종류의 학원을 보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이들 편에서 제가 생각해 보면 오후 시간에 국어, 수학 잘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특기 적성을 기를 수 있는 예체능 중심의 활동을 학교에서 못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사교육을 받는 것을 저는 추천드려요. 감히 이렇게 공교육 교사 입장에서 사교육을 이렇게 추천드리는 바는 아니지만 물어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그리고 보습학원 위주가 아닌 네. 아이들이 즐겨서 흥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학원으로 네,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입학 초기 적응 활동 보시면 네, 줄 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교실 규칙 익히는 거 3월 달에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 이름. 3월이 지나도 친구 이름 몰라요. 1학기가 지나도 몰라요. 네, 이런 아이들 많아요. 그리고 보건실을 이제 수시로 장소를 주기도 하는데, 학교 1학기가 끝나도록 모르는 아이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반복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3월에는 학습보다는 생활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지도하고 있고, 장소, 공간에 대한 이해로 불안감을 덜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강조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누리과정이 유치원에서 배웠던 과정이고,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이제 우리 초등학교 교과입니다. 교과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교과서가 있고요. 보조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는 교육 활동 시간에 다루지 않지만 집에서 연계해서 자기주도적으로 워크북 개념으로 보충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교과서예요. 보조 교과서의 개념은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유도하기 위한 교과서입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거의 다 다뤄주세요. 네. 왜냐면은 이 그냥 교과서라고 하는 이 여기에는 아이들이 이제 연습을 하고 워크북 개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뭐 학습지를 통해서 더 제공도 하시고 보조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도 더 학교 수업에서 다뤄주십니다. 네. 그래서 크게 이 보조 교과서를 안 배울 것이다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지만 일단은 이 보조 교과서의 개념은 좀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학년 1가, 1학년 1학기 가, 1학년 1학기 나, 이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국어책은 가, 나 두 권이에요. 거기다가 국어 활동이라고 하는 보조 교과서까지 합하면 국어는 1학기 동안 세권의 네, 교과서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수학도요. 수학은 수학과 수학 익힘 이렇게 두 권의 교과서를 배웁니다. 네, 한 학기 동안요. 그리고 교과라고 해서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이러한 교과의 내용을 주제 중심으로 배우는 것을 통합 교과라고 합니다. 통합 교과는 월마다 한 권씩 진도가 나가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학교와 관련된 3월에는 학교. 네, 이런 식으로 3, 4, 5, 6. 네, 이렇게 4개월 동안 한 권씩 배우는 개념으로 네,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교과서는 어떻게 보관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 있는데요. 이거 집으로 다 싸들고 다니면서 애들 무겁게 다 보내지 않아요. 학교에서 그때그때 아이들한테 필요한 교과서를 적시에 보고하고, 그리고 다 배운 교과서는 가정에 보내기도 하고, 또는 학기 말에 폐기물 처리하기도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국어나 수학은 가정으로 학기 말에 보내요. 왜냐하면 학부모님들께서 방학 동안 조금 더 지도해 주시고자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어나 수학은 저 같은 경우는 집으로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학교에서 아이들 무겁지 않도록 폐기물 처리하는 거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과서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교과서 분실했을 경우에는요. 교과서 출판사를 통해서 다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국정교과서지만 교과서가 출판된 그 출판 회사가 있거든요. 그 홈페이지 가시면 다시 구입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보관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분실하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교실 안에서 어쨌든 찾게 되더라고요. 이름을 잘 써놓으니까요. 그럼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먼저 1학년 1학기 때 국어는 쓰기를 많이 안 해요. 네. 딱 보시면 글자 만들기, 자음과 모음 먼저 배우고, 그다음에 낱말 읽고요. 쓰는 것도 골라서 찾아 쓰고, 보고 쓰는 활동 위주입니다. 네. 그런데 2학기 돼서는 이제 문장 낱말을 또박또박 읽고 쓰는 연습을 합니다. 네, 본격적인 쓰기는 2학기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요. 기분과 생각을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아이들 간의 갈등이 치고받고 신체 활동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말로 인해서 번져요. 그래서 기분과 생각을 말로 잘 표현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배웁니다. 이거 감정 조절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성과 관련돼서도 굉장히 초기 단계부터 잘 익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림 일기 쓰고요. 이제 글쓰기, 자기가 겪은 일을 쓰는 것까지 해서 네, 1학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학년 1학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유치원에서도 한글을 배우고 있을 텐데 읽는 수준이 되는 아이라면 1학년 1학기가 결코 어렵지 않으니까요. 불안하지 않게 네, 입학해도 됩니다. 수학 보시겠습니다. 수학은 한 자리수, 즉 열 손가락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덧셈 뺄셈이에요.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4, 네, 2 더하기 3, 네, 요 수준이고요. 그리고 50가지의 수만 배웁니다. 1부터 50까지의 수를 천천히 배우게 되고 2학기 때 100가지의 수를 배웁니다. 그런데 2학기 때는요. 두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을 하는데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을 했다면 두 자릿수도 하게 되는데 어려워하는 덧셈 뺄셈은 이제 올림 있잖아요. 열 손가락 답이 10 이상인 수. 예를 들어서 9 더하기 8. 네. 이런 거 어렵죠. 네. 열 손가락으로 해결 안 되는 거. 또는 열 손가락 안에서 뺄셈 안 되는 거. 네. 이것도 1학기 말에 배우고 1학년 2학기 때 완성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연습 많이 하거든요. 가르기 모으기를 일단 열 손가락 안에서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저희 반 아이들이랑 제가 많이 하는 건데 제가 3 하면은 아이들은 7을 대답해야 돼요. 2 하면은 8을 대답해야 돼요. 1 하면 9를 대답합니다. 네. 이렇게 열 손가락 안에서 가르기와 모으기가 자유자재로 될 수 있도록 네,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연습시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먹을 거 앞에 두고 하면 제일 잘하더라고요. 네. 사탕 세기.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시계 보는 연습도 차츰 시켜 주시면 좋은데요. 이것도 2학기 때 나오지만 아이들이 어쨌든 좀 빨리 익히면 생활 속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연습시켜 주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몇 시 몇 분 정확하게 안 읽어도 되고요. 몇 시, 몇 시 30분 여기까지만 배워요. 1학년은. 네. 그래서 지금부터 요거 정도만 연습시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아이들 요즘에 전자시계 스마트워치 잘 차잖아요. 그래서 시계 보는 게 어려워해요. 네.
전자시계로 자꾸 이제 습득이 되니까 디지털 숫자만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연습시키면 어렵지 않게 2학기 때 다 습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선행학습은 아니죠. 네. 이제 우리가 1학년 교육과정 안에서 뭘 배울 것이다라고 해서 미리 좀 예습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선행학습은 아닌데 제가 요거 약간 모순된 건데 요거는 선행학습 시켜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선행학습이라고도 말할 수 없겠지만 어, 쪽수 찾는 거 미리 연습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100가지의 수까지만 익힌다고 했잖아요. 근데 121쪽 펴세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칠판에 써줘요. 1, 2, 1. 여기 펴라고. 근데 제가 자연스럽게 121쪽 펴보세요 했을 때 아이들이 그 쪽수를 찾아서 교과서를 펴야 되는데 이렇게 쪽수 찾는 연습이 잘 되었을 때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와 관련돼서 100이 넘는 수를 제가 이렇게 얘기되는 경우도 있어서 아이들이 이걸 미리 좀 알게 된다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책 쪽수 찾는 거, 네, 100단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통합교과는 우리가 뭐 느끼고 공부하고 놀이하고 체험하고 실천 다지기 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배우는 것들이에요. 그냥 어디 놀러 다니시면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것들 많이 보고 배우고 관찰하고 네,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특별한 교육 필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학습지에만 몰두되는 교육이라면 이 통합교과를 잘 배울 수 없습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일상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일단 우리 친구들 같이 보고 있나요? 이렇게 쉬운 걸 배웁니다. 글자라고 생각하는 모양을 찾아보세요. 네, 이렇게 3월 달에 배우는 국어 교과서 1부고요. 18쪽이에요. 네. 정말 초반의 내용이죠. 자, 수학도 이렇게 쉬워요. 1, 2, 3, 4, 5. 자, 이렇게 알아봅시다. 이런 거 배워요. 네. 너무 쉽죠? 네, 그러니까 불안함 갖지 말고 입학하도록 해요.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그럼 어느 정도 그래도 한글 수학이 좀 익혀져야 될까요? 네, 그래서 저는 제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아이가 받침 없는 낱말이 있잖아요. 기차 이런 거, 네, 버스, 네, 요런 것을 읽고 그래도 쓸 줄 정도 아는 경우라면 아주 훌륭한 경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기차, 버스 이런 거를 그래도 본인이 어느 정도 생각해서 쓸 수 있다. 그러면 아주 우수한 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주의하셔야 될 게 이렇게 자음, 모음부터 하나부터 차근차근 배우는데 아이들이 그립니다. 그린다는 것은 획순에 맞지 않게 쓴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아이들 왼손잡이 아이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 획순에 맞게 쓰는 것을 더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여유 있으시니까 획순에 맞게 쓰는 것부터 다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써와 하고 검사만 하시면은 아이가 이거 획순에 맞게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조금 지켜보시면서 하나하나 교정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학교 와서 배우는데 아이들이 잘못 익힌 습관이 잘 고쳐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완성되는데 좀 오래 걸려요. 1학기 동안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0 이하의 수 범위에서 가르고 모으기. 그래서 제가 학습지, 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수를 세어가는 연습. 그냥 말로만 1, 2, 3, 4, 5, 6, 7, 8, 9, 10, 하나, 둘, 셋, 넷 이게 아니고요. 구체물을 직접 짚어가면서 수를 셀 수 있는가 이거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 쪽수 찾는 연습. 네, 이건 선행학습인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유치원에서 배운 내용을 또 초등학교에서 또 심도 있게 한 번 더 다루기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1학년 친구들이 가장 잘하는 게 우리나라와 관련된 내용 배울 때는 너무 잘해요. 네, 이미 유치원에서 이렇게 프로젝트 수업 주제를 통해서 프로젝트 수업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어쨌든 유초 이음 교육을 통해서 네, 아이들이 적응까지도 잘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제안 드릴게요. 어, 동화책을 큰 소리로 읽는 연습을 하면 좋은데, 이거를 아이한테 먼저 시키지 마시고,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세요. 네. 이거 지금 어쩌면 1학년 아이들 또는 2학년까지 이 시기가 아니면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실 시간과 기회가 없습니다. 이것도 추억이라 생각하시고 지금 이 시기에 충분히 해주세요. 그럼 아이들도요, 그 자극을 받고 자기가 동화책을 읽어주는 연습을 해요. 친구한테. 네.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읽어줬네. 나도 우리 반 친구들한테 이렇게 읽어줄래요, 선생님. 막 나와서 발표하고 싶어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읽어봐. 이렇게 하시기 전에 충분히 읽어주세요. 네. 너무 재밌게 읽어주세요. 네, 아이와 정서적인 교류도 함께 하시면서요. 그리고 읽은 다음에 끝 하지 마시고 이거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았어? 어떤 장면에서 이게 재밌었어? 뭐 이렇게 담화를 간단하게 주고받으시면 네, 이게 바로 독후 활동이잖아요. 네, 이렇게 간단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학기 되면 독서 기록장도 써요. 아이들과 함께. 네. 그래서 1학기 때는 뭐 이렇게 쓰는 활동을 많이 안 하고 2학기 때는 독서 기록장도 쓰고 알림장도 써보고 뭔가 쓰기 활동을 생활 속에서 연계해서 많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과 했던 장면들 제가 캡처해서 갖고 왔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밴드를 통해서 매일 수업 내용을 공유 드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최근에 제가 1월 8일에 했던 내용이네요. 이렇게 아이들이 씁니다. 이제 1학년 2학기 마무리되면서 어, 이제 이거 시를 옮겨 쓰는 활동이었는데 뭐 낭송이라고 하는 단어도 오늘 배웠는데요. 학부모님께서도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낭송이 뭔지 한번 물어보세요. 뭐 이렇게 오늘 배운 학습 내용 퀴즈 이렇게 연계지도 해보시라고 제가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유초 이음 교육하면서 동생들한테 이제 그림 동화책 만든 거 네, 이렇게 오늘 활동했다고 알려드리기도 했어요.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아이들과의 이야기거리로 가정에서 도움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자, 이제 수학 보겠습니다. 수학은요, 아까 말씀드린 거 빼고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문장제 문제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그냥 연산 1 더하기 3은 4. 요거 빈칸 채우는 거는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영희가 빵을 1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4개를 영희에게 주었습니다. 영희는 모두 몇 개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문장제 문제는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럼 이게 수학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문해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학도 문해력이 중요합니다. 수학 이전에 국어가 중요합니다. 국어는 모든 공부의 학습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1학년은 한글 배우는 게 먼저니까 한글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플러스 그 다음에 2학기부터는 독해력도 갖출 수 있도록 조금 지문도 길어지고요. 국어 교과서가. 그리고 독서 교육도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해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 이렇게 수학의 문장제 문제부터도 벌써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걸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관련된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것들이 여러 학부모 교육이 있어요. 네. 그래서 더 이후에 지속적으로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더 많이 알아가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또 팁을 드리면 만화책 있잖아요. 교육적인 만화책. 문해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냥 내용적인 지식, 요거는 단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는 있지만 문해력 자체에는 만화책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 Y책 아이들 많이 좋아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냥 책을 좋아하는 거는 좋지만 네, 문해력을 위한 거라면 그림책, 그리고 이야기책, 네, 동화책 이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문장제 문제 제가 그 교육했던 내용들 찍어 왔는데요. 네, 작게 보이시죠? 네. 다음 문제를 읽고 시가 답을 쓰라는 거예요. 식을 못 세웁니다. 네. 네.
일단 이해가 되어야 이게 식이 세워지는데, 네, 어쨌든 2학기 때는 이렇게 좀 문장제도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림 보고 식 세우는 거, 네,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십몇 끼리 비교하기, 뭐, 어떤 수가 뭐 어떤 수보다 크다, 작다. 네, 솔직히 이런 것도 문해력이 뒷받침되어야 되거든요. 네, 그냥 우리가 말로 물어봐서는 아이들이 대답을 해요. 근데 크다, 작다. 요거를 이제 글로 보고 적절한 숫자를 넣는 것은 국어 능력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라고 제가 갖고 왔고요. 자, 통합교과 시간에 배워야 되는 것들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통합교과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사진 찍어 왔는데요. 네, 정말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통합교과는 더 좋아해요. 네, 어렵지 않고 네, 이제 기본적인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마트한 학습 습관. 이거는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집중할 수 있는 환경. 특히 책상에 불필요한 물건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조용한 환경. 네. 그리고 염두에 두셔야 될 게, 뭐, 1시간 동안 공부하고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 없으시겠죠, 1학년한테? 네, 절대 안 되고요. 30분 동안 하고 와, 이것도 안 됩니다. 아이들 집중력이 10분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타이머 돌리고 과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설명 10분 하고, 그리고 타이머 돌려서 혼자 학습할 수 있게 10분 하고요. 그리고 마무리 한 10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구조를 잡고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집중 진짜 못해요. 혼자 이거 몇 장 풀어라고 했는데, 이거 절대 못 풀어오네요. 선생님, 저희 아이 저 집중력에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이 10분, 15분이에요. 집중력이.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학습을 시켜주시고, 중간 점검에서 부모님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 다 할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마. 또는 1시간 동안 무조건 공부하고 와. 이렇게 절대 말씀하지 마세요. 네. 공부가 싫어질 거예요. 네. 그리고 충분히 칭찬해 주시고, 네. 그리고 점차 시간과 과제를 놀려주시고요. 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독서 습관 잘 잡을 수 있도록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네, 정해진 시간에 책 읽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독서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한 10분 일찍 먼저 오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오면은 무조건 10분 독서. 네, 이것도 타이머 돌려서 딱 10분 독서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오면은 어떻게든 아이들이 독서하게 돼요. 네. 집에서는 그렇게 책을 안 읽어도 학교 오면은 독서를 하게 되는 시스템에서 아이들이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에 대한 흥미를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붙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집에서 책 읽어 이렇게 막 잔소리처럼 하시면 아이들이 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엄마가 오늘 이 책 읽어줄게. 엄마가 되게 재밌는 책 읽어봤다. 막 이렇게 한번 유도하셔서 10분 읽어주시는 활동 같이 해주세요. 네. 이거는 인성교육 장면입니다. 네. 이 밥상머리 인성교육이라고요. 이 급식에서 이런 이제 케이크가 나왔어요.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선생님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 계셨어요. 네, 이거 연탄이죠. 근데 어떤 아이들은 그냥 초코 케이크 위에 딸기 잼이 얹어진 거래요. 네. 그래서 연탄 모양의 이 디저트였는데 이게 12월 달에 이런 급식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급식 시간에 아이들한테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제가 사진 찍어서 이거를 밴드에 올렸어요. 학부모님들께서 가정에서 아이들과 요거 좀 이야기 좀 나눠 보십사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12월 달에 이런 연탄 디저트가 나온 건 의미가 있잖아요. 예,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네, 우리 아이들도 다 이렇게 뜨거운 이웃을 돌볼 줄 아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급식 식단이 나온 건데, 그래서 가정 연계 지도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성교육은요, 어, 공기처럼 늘 지속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 인성교육을 집안일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집안일은 해도 끝이 없잖아요. 근데 안 하면 딱 티가 나죠. 네. 인성교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해도 끝이 없고요. 그렇게 즉시 티가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멈춰버리면 티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인성 친화적인 가족 문화와 그리고 학교에서의 인성교육과 가정 연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항상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인성교육의 한 장면인데 질문 중에서 어, 뭐 아이들 간의 갈등 또는 뭐 약간 따돌림 상황 또는 뭐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 학급에 있다면 아이들이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주신 분이 계세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요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이들 지도하면서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냥 아이들은 자기 생각을 표현했던 것 같은데, 선생님, 저는 쟤랑 이거 체조 안 할래요. 얘랑 안 할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럼 여기서 지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 맞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교실에서 이제 이런 놀이 활동 하다가 교실로 와서 다시 제가 지도를 했는데, 좀 차별적인 발언을 하지 않도록 예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얘기를 맥락을 맞게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차이에 대해서, 차이와 차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 학급에 있을 경우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 차이의 대상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아이들이 이 특수학급 학생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알고 도와줄 수 있도록 또는 배려해 주거나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애 이해 교육은 주관이 설정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특수교육 대상자와 일반 학급 아이들 간의 갭 또는 뭔가 차별 요소 이런 건 염려를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단, 특수교육 대상 아이라고 해서 뭔가 교육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습권을 많이 침해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개별 학생이 겪는 어려움은 우리가 다 모두 이해하고 배려하고 도와주는 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학습권에 대해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떻게 교육 활동에서 시스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이 인성교육 내용을 좀 썼더니 학부모님들께서도 열렬하게 댓글로 네, 응원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인성교육은 가정 연계 지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말씀드리면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1학년 아이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인지적인 내용은 잘 알고 계시는데 학부모님들께서 이것을 감정 코칭을 못하신 상태에서 접근하시면 이게 다 안 되더라고요. 네. 이런 예가 많아요. 정말 모범생 여자아이 학부모님이세요. 근데 집에서 이 여자아이와 대화가 잘 안 되고 또는 반항처럼 벌써 그 사춘기 여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식의 감정을 느끼셔서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엄마 말이 틀린 것도 아니고 아이가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족 간에 부모님과 아이 간에 감정이 잘 교류가 되지 않는 경우였어요. 네, 즉 어, 아이가 성장하려면 어른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좋은 어른과의 관계로 인해서 아이는 성장합니다. 그런 면에서 부모님들께서 감정 코칭을 잘 하셔서 접근을 하셔야 진짜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어렵지만, 네. 어쨌든 쉽게 말하면 아이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이게 지식적인, 인지적인 내용 요소를 전달하기에 앞서서 아이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니까요. 지금 1학년 수준에서는 정서적 애착, 네, 이것을 더 깊이 있게 다루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도 감정을 들키시면 안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 중에 엄마가 이렇게 속상하면 우리 아이가 이해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이해해서 아이가 고쳐지는 게 아니라요. 아이는 그것을 불안으로 받아들여요. 네, 어른이 감정에 흔들리는 그 상황이나 모습을
불안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잖아요. 네, 겨우 1학년 된 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감정 조절 잘 하셔서 관계, 정서적 애착 잘 연결하셔서 접근하시는 걸 지금 학년기부터 잘 하실 수 있도록 네,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음,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얘기해요. 평가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지지하는 교사의 말투 하나 말씀드릴게요. 누구야, 너 청소 되게 잘한다. 이거는 그 아이가 청소를 잘한다. 칭찬 맞죠? 그런데 이거보다 와, 누가 이렇게 청소해줘서 선생님이 청소기 돌릴 때 너무 수월할 것 같아. 선생님 청소 너무 수월하게 오늘 할 것 같네? 이렇게 제가 제 마음 표현해요. 네. 또는 반대로 누구야, 이렇게 청소가 잘, 이렇게 휴지가 있으면 선생님이 많이 힘들 것 같아. 뭐 이렇게도 저는 표현해요. 네. 오늘 청소 시간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네. 그래서 그 아이가 잘한다, 못한다. 이거는 평가의 언어고, 어, 지지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나 메시지로 많이 연습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감정 코칭과 관련된 것은 이쪽 분야의 학부모 교육 전문가가 또 계시거든요. 네, 저는 구리 남양주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전문가도 또 모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에 다니는 이유는 공동체 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함인데 결국에는 공동체 생활은 말과 감정이에요. 제가 봤을 땐. 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와 말투, 감정 표현 방식을 그대로 배울 수 있는 나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먼저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으셔야 되고, 네, 감정 조절 잘 하셔서 아이와 신뢰를 잘 쌓을 수 있도록 관계 기반의 네, 대화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1학년 학부모님들 이거 많이 놓치세요. 네. 왜냐면 네. 근데 저는 성숙한 여자아이 학부모님들일수록 요거를 더 주의 깊게 들어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남자아이들은 오히려 쉽거든요. 네. 그냥 단호한 지시 한마디면 끝나요. 네. 근데 여자아이들 굉장히 성숙한 아이들 많아요. 똑똑해요. 그리고 눈치 빨라요. 알 거 다 알아요. 근데 감정에서 안 잡히면 부모랑 대화가 안 됩니다. 그때부터 어머님들 막 속상해 하세요. 아침에 등교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애가 계속 울고 있습니다. 선생님. 막 이렇게 막 연락 옵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더 소중한 나이기 때문에 지금부터요. 네. 꼭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 방법을 역할극을 통해서 지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 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화가 나서 저한테 서로 일러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했어요? 자, 이거 서로 그냥 이러기 바쁘고 감정 표현을 저한테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저는 둘이 대화를 하는 것을 연습을 시켜놓고 그리고 역할극을 통해서 충분히 해놓은 다음에 자, 너희들 해봐! 라고 하고 저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봅니다. 네, 시켜보고 이제 그게 마무리되면은 이제 끝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또 이제 적극 중재를 개입해서 중재해서 마무리 짓기도 합니다. 어쨌든 교사가 먼저 나서서 너가 이거 잘못했어. 너는 이거 사과해야 돼. 뭐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것보다 먼저 아이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어, 화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 또한 역할극을 통해서 국어 시간에 많이 연습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의사소통 연습은 정말 해도 1학년 때는 모자름이 없어요. 네. 이렇게 말해봐. 시나리오 기반으로 정말 의사소통 연습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 하는 아이들 있어요. 1학년 때.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근데 일단 이런 경우가 가장 많아요. 하기 싫은 순간에 넘기려고. 네. 근데 굉장히 단순한 거짓말이고 가볍습니다. 근데 이때 거짓말하면 너 혼나. 막 다음에 또 다시 한번 거짓말하면 진짜 혼나. 이렇게 어, 으름장을 넣지 마시고 이미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 알고 있었어. 이렇게 해서 했어. 이렇게 거짓말 하고 싶었구나.
뭐 약간 이렇게 마음을 먼저 읽어주세요. 네, 그냥 부모가 알고 있음을 자연스럽게 먼저 얘기해 주시면서 다음에는 이러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는 거를 먼저 추천드리고, 근데 이게 횟수가 잦아지거나 능숙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럼 이럴 때는 조금 더, 예,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요 단계를 가기 전에 일단은 단순한 거짓말이라면 그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 마음을 먼저 이미 알고 있었어라고 하면서 접근해서 읽어주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는 하지 마 하면서 거짓을 하지 않고 사실대로 말했을 때 더 안전하다라는 경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는 양치기 소년, 피노키오. 뭐 이런 것들 다 동화 있잖아요. 거짓말 했을 때 결과가 좋지 않았던 동화. 네, 이런 것들로 저는 네, 그림책 연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정 조절과 관련된 것은 이 정도로 일단은 말씀드리고요. 이와 연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조금 더 심층적인 정서적 위기를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서행동 특성 검사에서 관심군으로 분류가 되면 2차 전문 검사 기관을 연계해서 평가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는 위클래스라고 있어요. 상담 교사가 상주하고 계시고 또는 상담사가 계시는 학교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의 이런 정서적인 문제가 요즘에는 더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거라 네, 꼭 정서행동 특성 검사에 네,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체크 막 하시면 신뢰도 없음으로 평가가 떠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네. 학교에서는 스마트폰 수업 시간에 사용할 수 없는데 간혹 이 스마트워치,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막 통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가 학교 간 시간에는 이렇게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이게 통화가 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특히 약간 잘 모르시는 조부모님께서 전화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스마트폰을 아이가 스마트폰을 1학년 때 꼭 가지고 다녀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학부모님들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네. 근데 정말 불안하시거나 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문자, 그리고 전화 통화만 되는 기능, 그리고 위치 추적할 수 있는 앱 정도, 네. 이런 장치만 최소로 하시고, 나머지는 저는 잠가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왜냐하면 아직 디지털 시민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학교 들어오면서 디지털 시민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가정에서 그게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걸 먼저 손에 쥐어주시는 순간 아이가 오만 사진을 다 찍고 다닙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불법인 줄 모르고 하는 행동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조금 두고 보시다가 2학기 때부터 좀 사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학교에서 그 안심 알림이 교문 들락날락 거릴 때마다 이렇게 울려지는 그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걸 주세요. 네, 안심 알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교문 밖에 나갔을 때 학부모님들께서 그거 앱을 통해서 그 문자를 받으세요. 우리 아이가 교문 밖에 나갔다. 네. 어쨌든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굳이 네, 스마트폰이 없어도 네, 안전이 뭐 위협받는다? 이런 건 아니니까요. 네, 조금 더 저는 두고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카톡 있잖아요. 만약에 구입해 주셔도 카톡은 보류하십시오. 네. 그냥 문자 메시지로 용건만 간단히 일단은요. 왜냐하면 디지털 시민 교육이 카톡을 통한 디지털 문제가 많아요. 네, 현실적으로. 그래서 충분히 교육이 이루어진 다음에 바르게 알고 쓰는 걸 저는 추천하고, 저희 애도 고학년 때 저는 카톡을 깔아줬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제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요. 가정에서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저는 온 가족이 함께 노력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에 스마트폰 보관 뭐 이렇게 장식대도 있잖아요. 거치대.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가족이 다 스마트폰을 안 쓰는 시간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기 전에 어둡게 불 끄고 스마트폰 하는 거 다 부모님들 하는 거 아이들이 따라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스마트폰과 관련된 건 가정에서의 사용을 먼저 답습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중요한 사항.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박스 쳐놨는데 보상으로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늘리시는 분도 계세요. 또는 게임 사용 시간. 예를 들어 학습지 오늘 3장 풀면 게임 시간 30분. 절대 하지 마세요. 네. 네, 하지 마세요. 공부도 안 되고요. 게임에 집착하는 아이가 됩니다. 네. 그 보상으로 미디어 사용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지침으로 내려왔는데 보도 자료에 고3인가요? 고2 학생이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보다가 교사한테 이제 지적을 당해서 바로 교사를 핸드폰으로 이렇게 확 내리친 그 사건이 있었어요. 몇 달 전에. 그 이후로 이제 지침이 강화됐어요. 학교에서 수업 활동 중에 핸드폰 사용 금지. 이거는 하측에는 있었는데 아예 상위 지침으로 내려왔어요. 교육부에서. 그래서 수업 시간에 또는 교육활동 일과 중에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해서 지도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올해부터. 그와 연계해서 무단 녹음, 촬영 이런 것이 특례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은 없겠지만 이것도 이슈된 문제입니다. 보도자료입니다. 녹음 앱으로 아이의 학교 생활을 네, 녹음해서 집으로 오게끔 한 사례가 있었어요. 보도자료에. 그래서 어쨌든 이게 통비법에 의해서 무단 녹음, 촬영 이거 다 안 되니까요. 네. 잘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학교 폭력. 네, 유치원 폭력 이 말은 없는데 학교 폭력이라는 말은 있습니다.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솔직히 1, 2학년 수준은 경미한 학교 폭력입니다. 네. 저는 제가 1학년 교사하면서 학교 폭력을 다뤄본 적이 없어요. 다행이었죠. 네. 그리고 처음 교직 경력에서도 제가 저희 반 아이들이 학교 폭력과 관련된 사항들이 없었던 건 맞는데 어쨌든 1학년이 이 학교 폭력이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경미한 일이고 어쩌면 이렇게 법적으로 가지 않아도 그 사전에 예방하거나 또는 중재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관련자가 될 수 있는 사례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안 했죠. 관련자입니다. 네. 친구에게 나쁜 말을 하거나 놀리는 것. 일부러 친구를 빼는 것. 무리해서 넌 하지 마. 넌 빠져. 네. 친구 물건을 말없이 빌리는 것. 뺏는 것. 뺏는 아이는 없는데, 네. 이렇게 만지거나 빌려 가거나, 네, 말없이. 네, 이런 것도 다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문자나 인터넷으로 나쁜 말 전송하는 것. 예를 들어서 뜻도 모르는 유튜브 언어, 비하 언어 많죠. 혐오 표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학교 폭력 관련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즉 장난으로 시작되는 것들이 많아요. 네. 가볍게.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혐오 표현하지 않도록 하고 친구를 배제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놀리는 거. 네. 아이들이 그래서 갈등 상황이 다 이런 말이에요, 말. 네. 표현, 말. 기분 나빠지죠? 그러면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작은 것도 좀 철저하게 예방을 한다면 예, 공동체 생활에 잘 어울릴 수 있고 작은 것을 계속 작게만 본다면 크게 키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1학년 때 교육이 엄청 중요하죠. 학교 폭력이 만약에 발생됐어요. 그러면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 이걸 따지는 것보다
어떻게 회복하고 재발을 막을까 하는 관점에서 고민을 해주시면 뭐 피해든 가해든 크게 상처받지 않고 자체 해결제로 종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보통 1, 2학년 사이에서의 학교폭력 경미한 것들이 이제 학교폭력 관련된 것으로 올라왔을 때 어른의 감정 싸움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아요. 네, 이미 아이들은 화해하고 잘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 간의 감정 싸움이 너무 격해져서 이렇게 심의 요청까지 올라오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도 어쨌든 어른의 감정 조절이나 네,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신고 방법은요, 담임 선생님께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학교폭력 책임교사라고 해서 학교마다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신고가 된 순간부터 접수 대장에 등록이 되고 담임 선생님은 이 일과는 어떤 연계가 되어 있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그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들은 다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비밀을 철저하게 보완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 중간에서 뭔가 어, 우리 아이 편을 혹시 들어주시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못합니다. 네, 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은 교육 활동에 충실하실 수 있도록 네, 학교 폭력과 관련된 업무들은 학교 폭력 책임 교사가 예, 맡아서 예, 비밀 보장 하에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학교에서 생활 지도를 어떻게 하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중요한 내용 말씀드릴게요. 먼저 학생의 문제 행동이 보여지죠. 당연하죠. 학생인데 어떻게 맨날 잘하겠어요. 문제 행동이 있습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네. 그럼 조언합니다. 또는 상담합니다. 또는 그거 하지 말라고 이제 경고하거나 주의합니다. 말로 하죠. 늘 일상적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이에요. 만약에. 그리고 개선이 안 돼요. 인정도 안 하고. 그러면 훈육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빨간색 박스 보시면 분리라고 써져 있는 부분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 행동이 개선이 자꾸 안 돼서 다른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분리 조치를 실행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분리 조치가 됐을 때 되게 학부모님들께서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바라보실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학생이 만약에 수업 시간에 계속 울어요. 한 기회를 줬는데 5분, 10분 계속 울어요. 큰 소리로. 그럼 수업이 안 되겠죠. 그러면 이 아이를 달래고자 또는 이러한 문제 행동을 제거하고자 계속 담임 선생님은 그 학생에게 지도를 하실 수밖에 없죠. 그 순간 수업은 멈춰지겠죠. 수업이 멈춰지는 순간 아이들은 선생님과 그 아이의 담화나 행동을 보고 있겠죠. 구강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이 아이에게도 좋지 않아요. 낙인이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떠한 문제점이 계속 이어지거나 학습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얼른 분리해서 이 아이에게도 낙인을 예방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수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네. 그러면 이 분리된 아이는 그 분리된 장소에서 분리 담당 교사가 개별 학습을 합니다. 네. 근데 개별 학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보통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어떤 감정이 조절되지 않거나 네, 어떤 흥분 상태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진정 상황을 거쳐서 아이와 관련된 개별화 지도를 한 다음에 다시 교실로 복귀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처벌의 의미가 아니라요. 모두를 위한 네, 분리의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분리되는 것은 그 학교마다 그 생활 규정이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뭐 몇 단계를 거쳐서 개선이 안 되면 분리가 된다라는 게 학교마다 약간씩은 다르니까요. 네, 그 생활 규정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위협된다. 이럴 때는 즉각적으로 물리적 제지도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절대 교사가 아이에게 신체적인 고통을 주는 행동을 하진 않습니다. 네. 체벌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런 점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임 선생님과 원만한 의사소통, 교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도 계세요. 상담이죠. 네, 이걸 공식적인 용어로 상담이라고 하는데 일단 상호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수업 시간 외에 아이들이 학교한 이후겠죠? 그리고 근무 시간 안에 네, 이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선생님들께서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요즘에는 교육부에서 강력하게 지침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 연락을 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간혹 선생님들께서 온라인 소통 앱을 통해서 뭐 하이클래스 또는 밴드 뭐 이렇게 따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앱을 통한 채팅을 하고 계시는데 음, 이것도 수업 시간 외에 그리고 근무 시간 내에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앱도 선생님들께서 그래도 상호 원활하게 뭔가 상담을 하시고자 하는 노력이신데 좀 웬만하면 급한 거 아니면요. 수업 시간 외에. 왜냐면 선생님들께서 수업 중에 그거 잘 못 보시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근무 시간 안에 네,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긴급한 사유 없이 수업 시간 중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사전 연락 없이 갑자기 학교로 찾아와서 상담하시는 분도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보호자 개인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거의 없으시고요. 그리고 뭐 폭언하시는 분도 거의 없으세요. 네. 근데 이제 간혹 이제 이슈화되는 이야기들 때문에 네, 이렇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요. 의도적인 수업 방해 행위, 이것이 신설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약간 형사 그 사건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들인데 의도적인 수업 방해, 요런 부분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임을 인식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한 번, 뭐 단발성 이게 아니고요. 지속적, 반복적, 네, 요런 단서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주의하셔야 될 게, 교육활동 중인 선생님의 영상, 사진, 무단 유포, 이런 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학부모님들께서 학부모 초대 때 오셨을 때 선생님들 이렇게 인사하실 때 사진 찍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네, 근데 다 뭐 악의적인 의도로 하시는 거 아닌 거 아세요. 근데 요런 네,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함부로 이제 동의 없이 사진을 찍으시거나 또는 공개 수업 가셔서 사진 찍으시거나 이렇게 뭐 타인에게 전송하는 행위 네, 이런 것도 조심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원의 지도에 불응하면 모두 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가요? 네,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죠. 아니죠. 말 잘 듣는 아이보다 말 안 듣는 아이가 정상 맞아요. 네, 그러려고 우리가 교육하고 있는 거고요. 학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불응을 교육활동 침해다. 이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이고 반복적, 그리고 어떤 상담이나 조언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됐을 때, 이럴 때는 교육활동 침해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학습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니까요. 이 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 통지표 한번 보실까요? 평가는요. 1학년 1학기 때는 굉장히 수월합니다. 네. 4단계 평가 많이 해요. 매우 잘함, 잘함, 보통, 노령요함. 네. 그래서 이 평가 요소도 되도록이면 아이들이 모두 다 성취를 할 수 있는 내용 요소로 설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런 평가 요소를 이렇게 실행하겠다라는 것을 사전에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수업 시간 중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따로 오늘 시험 보는 날입니다. 뭐 집합평가 기간 날입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네, 그냥 수업 시간 안에서 아이들이 얼만큼 수행할 수 있는가 관찰을 통해서 주로 하고 있고요. 1학년 1학기는 아이들이 글씨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글씨를 다 배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뭐 구두, 네, 구두표 또는 몸으로 직접 실습하거나 네, 이러한 평가 장면으로 평가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오른쪽 보시면 종합 의견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서술형으로 써주는 평가 통지도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결 볼게요. 출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런 분들 계세요. 선생님, 얼마나 학교를 안 나오면 유급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미인정 결석 64일입니다. 네, 3분의 1. 네, 서비스 90일에서 3분의 1 미인정 결석했을 경우에는 네, 당연형도 수료가 안 됩니다. 네. 근데 미인정 결석 거의 안 해요, 애들이요. 제일 많이 하는 건 질병 결석. 네, 병원. 네, 감기, 두통. 뭐 흔하죠. 네, 그런데 하루 이틀까지는, 2일까지는 별도의 증빙 서류가 없어도 됩니다. 네, 괜히 저기 진료 확인서 떼시느라 3,000원 쓰지 마시고요. 그냥 오늘 배가 아파서 학교를 못 갔습니다. 요 자체가 그냥 학부모 의견으로 이틀까지는 질병 결석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네. 근데 하루 이틀 3일째도 학교를 못 나왔어요. 배가 아파서. 그럼 이때는 뭔가 증빙 서류를 갖고 오셔야 돼요. 증빙 서류는 뭐 진료 확인서 또는 약봉투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걸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출 방법은 학교마다 달라요. 저희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앱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제출받게끔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는 아마 무슨 서류를 써오라고 할 거예요. 네, 그 서류 뒤에다가 첨부물 이제 지참해서 보내셔야 될 거고요. 네, 이런 거 이제 만약에 그 서류로 보내고 하실 때 아이 편에 보내시고 아이가 안 갖다 내면은 계속 선생님께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오늘 이거 가지고 갔어요. 확인 부탁드려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예, 지원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타 결석은 거의 없어요. 합당한 사유임을 학교장이 미리 알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 기타 결석이 되니까 거의 기타 결석 사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락이 없이 2일 이상 결석이 돼요. 그럼 학교에서 경찰 동행해서 찾아가야 돼요. 가정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결석할 때는 학교에 연락해 주셔야 되고요. 출석 인정 결석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결석이 아니고 출석을 인정할 수 있는 네, 합당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교회 체험 학습입니다. 자, 이거 잘 알아두세요. 연간 20일입니다. 네. 20일 동안 놀러 다녀도 돼요. 네, 가족여행 20일 가셔도 됩니다. 네, 출석 인정입니다. 단,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해 주셔야 돼요. 신청서 제출해 주시고, 허가가 돼서 실시하시고, 다녀오셔서 보고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연간 20일. 이거는 교육부 지침이라 똑같고요. 아, 경기도 교육청 지침이라 20일 똑같고, 학교마다 이런 경우는 있어요. 뭐, 연속으로 5일 이상 사용하지 않기, 뭐 또는 뭐 7일 이상 사용하지 않기. 이렇게 제한을 두는 학교도 있는데 초등에서는 거의 없어요. 네, 왜냐면 해외에 갔다 오시면 뭐 10박 며칠 뭐 이렇게 또 갔다 오니까. 그리고 학교마다 또 그 해외 출국할 때는 비행기표 사본이라도 꼭 첨부해라 사전에 이렇게 요구하시는 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건 학교마다 교회 체험 학습 갈 때 뭐 신청서는 며칠 이전까지, 보고서는 며칠 이내, 그리고 뭐 증빙 서류 별도로 필요한지 뭐 요런 것까지는 학교에서 교회 체험 학습 쓸 때 안내해 주시니까요. 학기 초에 꼭 확인하시고 교회 체험 학습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활용하는 양식도 학교에서 다 안내하십니다. 그리고 반일 인정도 되어요. 네. 근데 초등학생 1학년은 반일은 거의 안 하고요. 그냥 하루 네, 다녀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리고 아까 제가 또 말씀 안 드렸는데 출석 인정 결석되는 흔한 사유 중에 하나가 경조사예요. 네, 당연히 이제 어떤 뭐 조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뭐 이런 경조사와 관련된 증빙 서류는 뭐 사망 진단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첨부하시면 되겠고 누구의 결혼식 네. 아, 결혼식은 경조사 그 허용 일수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증빙 서류를 따로 제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학부모 서비스 앱이에요. 이것은 가입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학기 초에 이걸 분명히 안내하실 텐데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것을 많이 사용하는 학교도 있고 많이 사용하지 않는 학교도 있어요. 저희 학교는 모든 결석을 다 이 앱을 통해서 다 받고 있거든요. 네, 서류를. 그래서 많이 활용하긴 하는데 예, 그렇지 않은 학교는 가입만 하시고 거의 활용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안전공제회를 통해서 치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네. 그런데 치료가 안 되는 경우는 원래 있던 지병, 네. 그리고 보건실에서 간단히 치료돼서 종결된 거, 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굳이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은 네, 공제회가 되지 않지만 만약에 체육 시간에 다리를 삐끗했어요, 깁스했어요, 다 안전공제회 됩니다. 네. 실비 보상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요. 청탁금지법 얘기예요. 어, 어떤 학부모님께서 종업식 날 1학년 마치고 저희 반 교실로 오셔서 저희 반 학부모님이 선물을 주고 가시기를 원하셨어요. 제가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다 끝났는데 제가 마음만 받겠습니다 하고 당연히 돌려보냈어요. 왜냐하면 제가 내년에 또 그 학생을 가르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 학교에 있다면. 그러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받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음료수 선물 절대 안 되고요. 커피 안 됩니다. 아이들이 주는 마이쮸 하나도 안 받습니다. 네. 선생님 마지막 날 줘. 이렇게 말해요. 아이들한테 미안하지만. 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학부모의 일동, 선생님께 간식 쏘는 거 절대 안 되고요. 스승의 날에 뭐 모아서 선물 주는 거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스승의 날에 선생님께 꽃을 드립니다.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학생 대표가 뭔가 행사의 기념으로 꽃을 드리는 식의 개념에서는 되는데 학부모님께서 꽃을 사서 한 송이 주시는 거 안 되고요. 아이가 사서 오는 것도 당연히 안 되고 편지가 제일 좋아요. 종이 접기한 아이의 카네이션은 제가 받을 수 있어요. 네. 만들기 해서 막 편지 써가지고 줘요. 네, 너무 행복해요. 네. 그거 외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상급 학년 진학 후에 이전 담임 선생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나요? 이렇게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못 받았다고요.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시 2학년 담임이 돼서 그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확률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해관계가 있다. 그러면 드리면 안 돼요. 그리고 직접 쿠키 만든 거. 이거 산 거 아니에요. 돈 주고 산 거 아니에요. 직접 만든 건데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냥 편지가 제일 좋아요. 네. 제일 행복했어요. 네. 이제 거의 막바지로 접어드는데요. 네. 좀 꿀팁 정리해 드릴게요. 모든 정보는 가정통신문입니다. 즉, 학급 온라인 소식방을 통해서 담임 선생님께서 공지해 주시는 내용이나 또는 이알림이라고 해서 가정통신문 온라인 앱이 있거든요. 학교에서 보통 쓰는 거. 그거를 적시에 확인하세요. 네, 그게 가장 정확한 소통이고 정보입니다. 어떤 학부모님께서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친구들 어머님들이랑 친분을 유지해야 아이가 학교 생활 적응을 잘하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주변에 학부모님 아시는 분은 없거든요. 제 교사인 특성상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냥 학교에서 오는 제대로 된 정보, 요것만 잘 확인해 주세요. 복잡하다고 잘 안 읽어보지 마시고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엄마의 정보력은 입소문이 아니라 가정통신문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대해서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해부터 해보시면 오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알아보시는 과정을 거치시면은 네, 이 오해까지도 안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네, 문의에 잘 정보를 알려드리고 소통을 통해서 이해를 돕는 것도 학교에서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해에 앞서서 이해 과정을 학교와 충분히 나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녀 스마트폰 구입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학년 1학기부터 대뜸 손에 쥐어주시면 안 좋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 밖 놀이터. 아이들이 이제 놀이터에서 너무 잘 놀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지만 임장지도 해주세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친구를 사귀고 뭐 사회성을 기르는데 주고받는 언어, 행동, 표현 이런 것들도 다 지도 관찰해 주시면서 적시에 임장지도 해주세요.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네.
교사와 보호자 간의 소통의 가장 중요한 바탕은 존중입니다. 네. 이거 굉장히 구체적인 말로 표현 못 드리겠지만, 네, 저는 존중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편이에요. 솔직히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거 딱 하나예요. 네. 아이의 성장 이거 하나거든요. 그럼 한편으로 만나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한편인 것, 그리고 존중의 마음. 전 요 딱 두 가지만 새기면서 학부모님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집 많이 사지 마세요. 그냥 책 재밌는 거 많이 읽어주세요. 네, 공부머리 독서 기를 수 있도록. 네, 독서의 힘이 학습의 힘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1학년 아이들은요, 엄마가 해줄게, 이거 따줄게, 이렇게 먼저 이렇게 캐치하지 마시고,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말로 설명도 해주시고, 뭐, 이렇게 연습도 시켜주시고 하세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먼저 해내게 되고 성취감도 느끼고 자기 주도적인 능력이, 역량이 길러지게 됩니다. 자기 주도성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네, 꼭 연습을 시켜주세요. 아이가 입학 적응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마음가짐. 틀려도 괜찮아. 제가 이 동화책을 통해서 먼저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부러 틀린다 풀기 이런 게임들 해요. 그래서 1 더하기 1 뭘까 하면 2 아니야, 귀요미. 그럼